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겪은 일입니다. 이제 막 중간고사를 앞둔 저는 그닥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는 약간은 날라리 학생이었죠.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사고도 많이 치는 그런 불량 학생이었는데, 그런 저에게 후두함을 앓고 계셨던 외할아버지께서 엄마 속 좀 그만 썩히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그렇게 담배 피면 할아버지처럼 된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외할아버지를 뵙지 못하게 되었죠. 제게 있어서 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밖에 없기도 하지만 외가댁에 가면 다른 친척들 그 누구보다도 저를 먼저 챙겨주시던 외할아버지였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갑작스런 임종은 저한테 충격 그 자체였고 제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저는 평생에 안 가보던 도서관이란 곳도 가보고 버스 안에서도 수학 공식을 외우는 그런 범생이만큼은 아니지만 꽤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명문 고등학교에 턱걸이로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니 이거 엄청 빡세더군요. 쉬는 시간은 쉬라고 있는 것인데 죄다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쉬는 시간에도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하는 애들이 태반이었고, 심지어 전년도 수능 문제를 푸는 아이도 셋이나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걸 보고 있으니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론 솔직히 재수가 없었죠. 근데 반에서 가오를 좀 잡던 철없던 저는 애들 따라 공부는 해야겠지만 조금 창피해서 늘 집에 가서 혼자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를 앞둔 하루 전날,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간고사를 하루 앞둔 터라 저는 방에서 스탠드를 켜놓은 채로 공부를 하고 있었죠. 저희 집은 현관에서 들어오면 큰 거실과 방 여러 개, 그리고 베란다까지 있는 단독주택이었죠. 형과 누나 둘은 각각 군대, 취업, 결혼으로 전부 다 나가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 집엔 가끔씩 제 방문을 열어서 담배 피나 안 피나 감시하고 다시 나가시는 아버지와 공부를 할 때면 어김없이 간식과 우유를 가져다 주시는 어머니, 그렇게 셋만 있었죠. 새벽 1시가 넘어가니 아버지 어머니가 주무시는 듯 했고, 저는 기회를 틈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피우지 못했던 담배 하나를 꺼내서 제 방 창문에 걸터 앉아 뻑뻑 피우고 있었죠. 제 방 창문을 열면 바로 앞쪽에 포도밭이 있는데, 그 포도밭을 쭉 지나서 그 끝쪽에는 이런저런 사연으로 인해 폐허가 된 별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느끼지만 그 폐가를 보자 몸이 살짝 서늘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더더욱 소름이 돋더군요. 그래서 시선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그 찰나 담배 연기 때문에 눈이 무지하게 따가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비비고 찔끔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고서 다시 입에 담배를 물고 눈을 뜨니까 눈앞이 살짝 뿌옇더군요. 그런데 그 뿌연 시선 너머 별장 쪽을 바라봤을 때 그 별장 앞마당 쪽에서 누군가가 서성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서성거리다가 갑자기 우뚝 서서는 저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별장 쪽이 어둑어둑해서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여자인 게 확실했습니다. 머리가 바람에 날리는데 생전 처음 볼 정도로 아주 긴 머리였으니깐요. 그런데 그때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 여자가 갑자기 포도밭에 하우스 위쪽으로 올라가더니 제 쪽으로 그 하우스를 타고 걸어오는 게 보이더군요. 긴 머리를 마구 휘날리면서. 처음엔 정신 나간 여자네 했지만 생각해보니 비닐로 된 하우스 위를 아무렇지 않게 걸어오고 있는 저게 사람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온몸이 굳어갔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 창문을 닫아버렸고 그날은 정말 공부 같은 건 생각도 안 나서 방에 불을 다 켜놓은 채로 침대 이불 속에 몸을 파묻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이게 꿈을 꿨던 건지 진짜였는지 분간하기가 어렵더군요. 아니, 사실은 제가 꿈으로 치부하고 싶었을지도요. 무튼 다음날도 어김없이 저는 방과 후에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날은 왠지 담배가 피고 싶지 않았습니다. 꿈이던 현실이던 바로 전날 겪은 게 너무 무서워서 창문을 열 엄두가 서질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한참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 밤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세요? 엄마, 누구 왔어? 아무도 없는데? 누가 벨 누르고 도망갔나 보네. 하여튼 이 동네 꼬마들은 알아줘야 돼. 엄마 아빠 이제 잔다. 제발 좀 주무세요. TV 소리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어 아주. 그래, 미안해 아들. 공부 열심히 하고 화이팅! 어머니께서는 화이팅까지 외쳐주시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들어감과 동시에 TV를 끄셨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정말 짜증이 극도로 밀려오더라고요. 수학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안 그래도 짜증이 나 있는 저에겐 그게 어머니든 아버지든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이문저문 다 여러 제껴보면서 발이 장판과 잘 떨어지지 않아서 나는 그 짜박거리는 소리와 문소리 진짜 너무 거슬리더군요. 아, 진짜 엄마 잔다면서 뭐라는 거야. 이렇게 있는 대로 짜증을 내면서 문을 확 열어 제꼈는데 희한하게도 거실엔 아무도 없었죠. 뭐야? 다시 들어가셨나? 평소 공부하다가 가끔씩 제가 짜증을 내면 아무 말 없이 그냥 웃으면서 윙크를 날리곤 안방으로 도망가시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셨나 보구나 하면서 저는 방문을 닫았죠. 그런데 잠시 후 이번엔 누군가가 제 방문을 여는 소리가 났죠. 뒤를 돌아보니까 문이 살짝 열려있더군요. 아, 엄마는 맨날 장난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히려 놀래켜드릴 생각에 문을 확 열어 제끼며 문 밖으로 확 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그때 안방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오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뭔 일 났어? 그래서 순간 그럼 누가 내 방문을 연 거지? 하는 의문과 함께 부모님한테는 그냥 문제가 안 풀려서 소리 질러 본 거다 이렇게 둘러대고는 부모님 방으로 보내드리고 저는 다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 스치는 어느 영상 하나.
그건 바로 어제 보았던 그 긴 머리를 한 여자. 하우스 위를 아무렇지 않게 걸어오던 그 모습. 그 영상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고 침대 이불 속에 들어가고만 싶었죠. 하지만 시험이 바로 내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니야. 그래 아니야. 에이, 우리 집 거실에 우풍이 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문이 열린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써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공부에 열중하기로 했죠.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또다시 귓가에 들려오는 그 발소리. 하지만 이번엔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제 바로 등 뒤에서 나고 있었죠. 그 순간 엄청난 공포감과 함께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너무 공포에 압도된 나머지 막 이러면서 신음만 내뱉고 있었죠. 감히 뒤를 쳐다볼 엄두도 안 났을 뿐더러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터넷에서 봤던 어느 글 하나가 생각이 나더군요.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뒤에 뭔가 귀신이 있는 것 같으면 볼펜을 뒤로 한번 던져봐라. 만약에 소리가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소리가 나질 않는다면 뒤에 있는 뭔가가 그 볼펜을 받은 것이다. 근데 저는 뒤에서 나는 소리가 어떻게든 귀신이라는 걸 부정하고 싶어서 일단 소리가 나길 기대하면서 볼펜을 뒤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탁 소리와 함께 볼펜은 땅에 떨어졌고 볼펜 구르는 소리와 함께 저는 조금 안도를 했죠. 그렇게 스스로 안도를 하면서 다시 제 밑으로 굴러온 그 볼펜을 주우려고 고개를 숙인 바로 그 순간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 일이 일어났죠. 의자 밑에 제 다리 사이로 여기저기 흙이 묻어서 지저분하고 발톱은 언제 깎았는지도 모를 흉측한 발과 까만 아주 새까만 머리카락이 제 종아리 사이에서 하늘거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핑 돌듯 이명이 났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뒤의 기억은 전혀 나질 않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아버지께서 목이 마르다고 하셔서 물을 가지러 거실에 나왔는데 제가 현관문을 열고 막 어딜 가려고 하더랍니다. 어머니께서는 그걸 보시고는 야, 너 공부 안 하고 담배 피러 가지? 이러면서 제 등을 찰싹 하고 때리셨는데 휙 돌아본 제가 눈이 흰자만 있더랍니다. 검은 자가 하나도 안 보이고요. 그때 어머니는 놀라서 넘어지셨고 뭐 담배 어쩌고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버지가 방 밖으로 뛰쳐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시고는 이제 제게 소금을 마구 뿌리셨다고 해요. 그제서야 제가 땅바닥에 꼬꾸라졌고 그런 저를 밤새 옆에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시더군요. 그 일이 있고서 다음날 어머니는 그걸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 엄청 많은 부적들을 집안 곳곳에 붙이셨고 제 베개와 지갑에도 하나씩 넣어주셨죠. 그 뒤로 다행히 그런 일을 다시 겪은 적은 없었고 지금은 이사도 왔지만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바로 기절할 것처럼 아찔할 만큼 무섭습니다. 때는 한 70년대 후반쯤? 도로도 제대로 깔려있지 않은 충청도 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촌동네에는 홀로 사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부모 둘이 불과 1년 남짓 사이에 모두 갑작스런 심장 혈관 문제 등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혼자 남게 되었는데 그 당시 그 여자의 나이가 한 17에서 18? 그쯤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서 한동안은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남아있었지만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서 정말로 그 여자가 혼자가 된 거죠. 아무리 나이가 성인에 가까워진 나이라도 농촌에서 어린 여자가 홀로 지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근처 주민들이 많이 도와도 주고 뭐 서울 가서 공장 취직이라도 해라 혹은 시집을 가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많이 권유도 하던 차에 어느 날 그 여자가 마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며칠 동안 동네에서 보이지 않자 이웃들은 얘가 혹시 부모를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닐까? 하고 집에 찾아도 가봤지만 신발도 뭐 짐도 모든 것이 그대로인 채 그 여자애만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없더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 말대로 서울로 상경했다기엔 옷도 뭣도 다 그대로. 그렇게 거의 열흘 넘게 기다려봤지만 그 여자애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는데 틀림없다니까. 내가 분명히 복희 목소리를 들었다니까. 아저씨, 아따, 이거 진짜 희한하네. 어제 옆집 김씨가 막걸리 먹고 집에 돌아오다가 복희가 둥둥 떠다니는 걸 봤다더라고. 이처럼 동네 여기저기에서 밤늦게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혹은 귀신을 목격했는데 그게 틀림없이 그녀의 모습이었다 하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그러다 한 번은 동네 어르신 중 한 분이 그 여자애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틀림없이 봤다며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엄청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키나 차림새가 복희가 분명한데 머리도 산발인데다가 얼굴도 몸도 마치 죽은 사람처럼 퀴퀴했다니까. 계속해서 그런 기이한 증언들이 쏟아진 와중에 그 어르신의 말을 듣자 동네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혹시 얘가 산중턱 어디서 객사한 게 아닐까 싶어 찾아보자 이렇게 의견을 모으던 중에 그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 틈으로 평소 그 여자를 잘 챙겨주던 중년의 최 씨가 다가오더랍니다. 다들 무슨 이야기 중이요? 예, 다름이 아니라 오늘 혹시 몰라서 산에 복희 찾으러 한번 가보려고요. 그래요? 아휴, 나도 정말 같이 가고 싶은데 오늘은 정말 몸이 좋지 않구려. 괜찮아요. 평소에도 지극히 챙겼잖아요. 평소 딸같이 생각하고 챙기던 그 여자가 사라지자 마음의 상처가 컸던 건지 쾌행한 눈의 최 씨는 몹시 피곤해 보였고 그렇게 최 씨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산에 복희를 찾으러 올라갔죠. 그렇게 여럿이 흩어져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던 중 산 깊은 곳 어딘가에서 목을 메고 숨져있는 그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은 그녀를 수습해서 다시 마을로 내려왔고 그녀를 찾았다는 소식을 마을 사람들한테 전하던 중에 또 한 번 끔찍한 장면을 보고야 말았죠. 그건 바로 아까 몸이 좋지 않다던 평소 그녀를 잘 챙겨주던 최 씨 또한 자기 집에서 농약을 들이키고 죽은 채 발견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마을은 순식간에 뒤숭숭해졌습니다. 물론 지병이 이유였긴 했지만
그녀의 두 부모도 지난 1년 사이에 모두 죽었고, 두 부모가 모두 죽은 탓에 슬픔을 이기지 못한 것인지 복희도 스스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고, 게다가 같은 날 최 씨까지 음독 자살한 채 발견이 됐다? 노안으로 죽은 게 아니라 1년 사이 마을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넷이나 되다 보니까 마을 차원에서 무당을 불러서 굿이라도 한바탕 하자 이렇게 말이 나왔고, 결국 하루는 용하다는 무당을 한번 불러왔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그 무당이 마을에 와서 사람들과 한 바퀴 마을을 딱 둘러보고 난 뒤에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의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마을에 애기 낀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원한도 전혀 없으니 난 이만 가보겠네. 그러자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이 자세히 좀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무당에게 청하자, 갑자기 무당이 죽은 최 씨의 집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하길, 저 집 살던 짐승만도 못한 놈, 제발 저러서 스스로 죽은겨. 부모 이름 불쌍한 것을 사람 좋은 얼굴로 많이도 괴롭혔구먼. 여기 사람들이 개 찾겠다고 했을 때 혹시 유서 같은 거라도 나올까봐 지뢰 겁먹고 스스로 죽었구먼. 가는 꼴도 참 못났다 못났어. 그날 이후 마을에선 그녀를 위해 간단한 제를 올렸고, 최 씨의 하나 있던 부인은 마치 그 사실을 알고 있기라도 했던 듯 남편을 두둔하지 않고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그녀의 혼을 목격하거나 목소리를 듣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24살 끝자락에 대학교를 졸업해서 24살이던 그해 11월 초쯤에 첫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부산의 구평동이라고 조금 외진 곳이긴 하지만 한창 개발 중이었고, 첫 직장이라 뭐 위치나 급여 같은 건 따지지 않고 그 회사에 입사를 결정을 했죠. 당시 그 회사가 신생업체라 제가 들어가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개업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정확히 12월 1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그 회사가 신생회사였지만 규모가 나름대로 꽤 컸거든요. 그 회사 본 건물과 큰 창고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아무튼 그날 사무실에서 돼지머리 놔두고 촛대 2개를 켜놓고 개업식을 진행했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흰 봉투를 놔두고 향초 피워놓고 뭐 그러고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그 당시 거기에 사장님 조카뻘 되는 꼬마아이가 있었는데, 그 애가 정신지체가 조금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걔가 그 개업식 상 쪽으로 좀 가더니 초를 향해서 후 하면서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디서 들은 이야기도 뭣도 아니지만 고사 지낼 때 촛불 저거 함부로 끄면 안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애한테 야,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아무도 신경도 안 쓸 뿐더러 쟤 또 사고 친다 보다, 뭐 이런 분위기? 그렇게 걔가 후 하고 바람을 불고 난 이후에 촛불은 한 방에 꺼졌고, 그 이후 뭔가 이상하리만치 연기가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다가 한 번에 흐트러져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글의 두서가 조금 안 맞긴 한데 잠시 제 이야기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귀신을 본 경험이 꽤 많이 있고, 사주를 보러 가면 도화살에 쌍역마살까지 그냥 무당사주라고 했어요. 아무튼 진짜 연기가 그렇게 사라지는 걸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본능? 혹은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머리를 막 맴돌더라고요. 그리고 개업식이 끝나고 한 일주일 뒤쯤 주변에 공장터가 많았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 회사 주차장에 죽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꼭 우리 회사 주차장에서만 죽은 동물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하루는 야근을 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회사 팀장님 차가 검정색 SM3였거든요. 근데 그 차 위로 어떤 할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계시는데 그때 너무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가서 팀장님 차 위에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있다. 혹시 누군지 아냐? 이렇게 놀라서 여쭤보니까 팀장님께서 우리 아버지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정말로 본 거 맞지?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요즘 아버지가 꿈에 나오셔서는 나와 뭐 이러시는데 도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팀장님께서는 이게 도통 무슨 소린지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대충 눈치를 챘죠. 그건 회사에서 나오라는 소리였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셨지. 근데 제가 무당도 아니고 제가 뭐라고 여기서 나가세요 팀장님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요. 그러고 한 3월쯤이었나? 봄 끝자락이었던 것 같은데 팀장님의 와이프분이 갑자기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원래 술도 잘 안 드시는 분이었다는데 물론 저도 거기 장례식장에 다녀왔거든요. 거기가 양산이었어요. 게다가 한 5월쯤 돼서는 회사 부도가 찾아와서 빚쟁이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회사 대출로 5억 넘게 받고 사장님 개인 대출로 땅, 아파트, 건물 이것저것 담보 잡아서 6억 넘는 돈을 대출을 했지만 회사는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냥 여기저기 미수금 깔고 억지로 장사하는 분위기? 제가 입사한 지 1년도 안 됐지만 회사 사람들이 계속 자리를 못 잡고 바뀌기 일쑤에 같이 일하던 언니는 아직 30대인데 건강하던 눈이 갑자기 녹내장이 찾아오는가 하며 회사 과장은 야근 후 회사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가위 눌림과 동시에 너무 끔찍한 걸 봤다고 여기 더 못 다니겠다며 퇴사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뭘 봤는지 물어봤지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다면서 끝끝내 이야기를 안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가끔씩 그런 걸 보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 이후로도 회사 탕비실, 주차장에서 가끔 한 번씩 귀신들을 목격했었고 끊임없이 직장 사람들, 가족, 친척 그리고 주변인들 다치고 입원하고 돌아가시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 아버지의 암 소식. 저 그때 너무 충격받아서 작년 11월 30일 날 딱 퇴사 1년 채우고 나왔습니다. 4대 보험 신고가 개업식 날부터 들어가서 법적 근무일수 딱 1년 채우고 나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직장 제일 오래 다닌 직원이었어요. 회사 생기자마자 쭉 다닌 사람이 저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저는 회사로 옮겼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그래도 1년 동안 배운 일이 그쪽 계통의 일이라 원래 다니던 직장에 거래처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 이런 이야기만 듣지 않았더라면 이 글 쓸 일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전 직장 사장님
안 판정받고 10개월 시한부 선고받았다네요? 미신이라면 미신이겠지만 너무 찝찝합니다. 회사는 법인회사라 부도처리 밟고 있다고 하고요. 지나간 일이지만 만약 그 아이가 그 초를 안 껐더라면 달랐을까? 그냥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그냥 그 회사 터가 안 좋았던 건지 단순히 우연이었던 건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인터넷을 통해 봤던 이야기인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등장할 여자를 A라고 할게요. 이 A라는 여자가 어릴 때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잠시간 할머니네 집에서 살아야 했대요. 그런데 거기가 도시와 달리 너무 깡촌이다 보니까 자기 나이랑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몇몇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그 마을에 한 4, 5쯤 되는 또래들 무리가 있긴 했었지만 같이 어울리려 해도 그 무리에 안 껴주더랍니다. 그래서 맨날 그 주변을 이제 겉돌듯이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그 무리에 대장격인 남자애가 그러더랍니다. 야, 너 우리랑 같이 놀고 싶으면 저기 골목 할머니한테 돌 던지고 와. 그럼 우리 놀 때 너도 같이 껴줄게. 당시 그 마을에 엄청 유명한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약간 이상한 할머니로 소문이 자자했었대요. 뭐 이를테면 계절과 안 맞게 여름엔 긴팔 긴 바지를 입고 땀을 뻘뻘 흘린다던가 젊은 사람도 견디기 어려운 추운 날씨에 반팔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닌다던지요. 아무튼 A는 빨리 친구들을 사귀고 싶은 어린 마음에 손에 작은 돌을 하나 쥐고서 그 할머니네를 찾아갔대요. 물론 그 4, 5의 무리 애들도 구경하려고 같이 가서 근처에 숨어 있었고요. 그러다 그 할머니가 마루에 혼자 앉아 계시는 걸 보곤 A는 갑자기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A에게 다가와서는 이렇게 물었대요. 너한테 누가 이거 시키든? 그래서 A는 숨어있던 애들 방향을 가리키면서 저 남자애, 그 중에 대장이 시켰다 하고 말을 했대요. 그리곤 그 방향으로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자마자 걔네들은 일사불란하게 다 도망을 갔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할머니는 울고 있는 A를 달래주고는 마을까지 데려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는 할머니가 소문만 이상한 거지 실제로는 좋은 분이셨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집에 돌아갔는데 그날 저녁 마을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그 대장 남자의 엄마가 막 울고불면서 자기 아들 어디 갔냐고 막 소리치고 있었대요. 알고 보니 그 대장애랑 아까 그 소문 자자하다는 할머니가 같이 사라진 거예요. 대장네 엄마는 사람들 틈에 있는 A를 보고서 너가 오늘 같이 있지 않았냐면서 어디 간지 몰라? 이렇게 막 다그쳤대요. 노발대발하면서. 그러자 영문을 모르는 어린 A는 자기보다 큰 어른이 그렇게 소리치면서 다그치니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답니다. 계속 그렇게 연신 소리를 치고 있자 A의 할머니가 A의 팔을 잡고 군중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는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A는 낮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했대요. 대장이 돌을 던지라고 시킨 이야기부터 애들과 할머니네 집까지 간 거며 그 할머니가 다시 동네까지 데려다 준 거 등등.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자 순간 A의 할머니가 표정이 벙찌더니 이러더랍니다. 그 할맛이 벙어린디.
그 순간 진짜 너무 소름이 돋아서 서둘러 다들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후로도 그 이상한 할머니도 대장 남자애도 끝까지 결국엔 찾지 못했답니다. 몇 년 후 A가 다시 도시로 돌아간 뒤로는 이제 아무도 그 소식을 모른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지역 이름이 붙은 모 여고를 나오셨습니다. 지역 내에서 꽤나 알아주는 학교라 옛날부터 기숙사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하여튼 그 당시 엄마의 2년 선배 중에 총각 선생님을 좀 심하게 짝사랑했던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지금 환갑이 넘으셨으니 한 40년도 더 전이었겠네요. 당연히 그 당시에 엄청 보수적인 분위기라 주변 반대가 장난 아니었다고 하고, 선생님께서도 제자가 귀엽긴 하지만 이건 좀 대충 이런 반응이었던 듯 하고요. 결국 절망하신 선배분께서는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수면제인가 농약인가 하여간 약을 먹고 자살 기도를 하셨대요. 마침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죠. 주말인가 휴일인가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뒷산과 가까운 기숙사에서는 여고생 한 5-6명이 한 방에 모여서 수다도 떨고 간식 같은 거 먹으면서 놀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 사람은 졸립다고 무리해서 빠지고 초저녁부터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때 갑자기 기숙사 방문이 덜컹 하며 흔들리는 거예요. 밤늦게 애들끼리 있었으니까 기숙사 감독 선생님이 오신 줄 알고 바짝 쫄아 있었는데, 뭔가 바스락바스락 마룻바닥 긁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다들 에이, 또 쥐새끼인가? 이러고서는 계속해서 놀고 있었는데, 잠깐 조용하더니 갑자기 다시 쾅쾅쾅 쾅쾅쾅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그 소리에 먼저 자고 있던 분도 잠에서 깼고, 그래서 에이 뭐야? 이러면서 나가려다가 그 놀고 있던 친구들이 자다 깨신 분한테 부탁했다고 해요. 너가 한번 나가봐주면 안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분도 그냥 잠결에 알겠다 하면서 그 기숙사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 확인하러 나가신 분 그 자리에서 실제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가보니 뒷산에서 약 먹고 자살 기도하신 분이 결국 고통에 못 이겨서 픽어풍을 물고는 반쯤 미쳐서 혼신의 힘으로 진흙탕 같은 그 산길을 기어내려 오신 거예요. 손톱은 다 뒤집혀 있고 흰자는 막 희번뜩거리고 있고 입에선 픽어풍이 막 질질 흘러나오고 머리랑 옷은 진흙탕에서 구르느라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건데, 자다 깨서 그걸 보고서는 그대로 심장마비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막상 자살 기도하신 분은 병원으로 실려가서 결국 살았답니다. 끝을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겠는데 엄마한테 여쭤보니까 이거 진짜라고, 그때 돌아가신 분이 집이 철물점했다면서 위치를 정확히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 친구분이랑 그 선배 기억나냐고 막 통화까지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로 선생님의 한 신기 있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걸 실화라고 엄청 강조를 하셨는데,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이런 걸로 소설 쓰실 분은 절대 아니고요. 저도 그냥 실화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에게는 귀신도 보고 예지몽 같은 것도 잘 꾸는 한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예를 하나 들자면, 친구들과 한강을 헤엄쳐서 건너다가 혼자 뒤처져서 못 건너는 꿈을 꾸면 다음날 혼자
시험에서 낙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현실과 이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꿈을 꿨다고 해요. 이런 신기 있는 친구가 막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서 독립하기를 원하고 있을 때 그분 부모님께서 독립을 허락해 주셨고 동시에 원룸도 하나 구해 주셨답니다. 선생님 친구분은 그때 뭣도 모르고 엄청 좋아하셨죠. 그렇게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게 된 그 선생님의 친구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 집에서 첫날 밤에 잠을 들려는 찰나 가위에 눌렸대요. 그런데 가위만 눌리면 괜찮은데 누가 막 웅성웅성거리고 소름 끼치게 웃는 소리도 들리고 계속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원래 하도 신기가 있으신 분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다음 날부터는 심지어 가위가 눌리지 않을 때도 막 그런 소리가 계속 집에서 들리더래요. 그래서 바로 눈을 떠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고 또 쥐도 새도 모르게 소리도 뚝 그치더랍니다. 거의 매일같이 이러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가고만 있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답니다. 그런데 누가 집 안으로 쓱 들어오는 겁니다. 선생님 친구의 말로는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는데 연배를 보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아줌마 정도였다고 해요. 아무튼 이 정체 모를 여인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선생님 친구분의 몸을 막 쓰다듬더랍니다. 친구분이 너무 놀라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가위에 눌린 상태라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당하고만 있었죠. 근데 더 끔찍한 건 그 아줌마의 얼굴과 자기 몸을 쓰다듬던 느낌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대요. 아무튼 그때 갑자기 귀 뒤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쓱 쓰다듬더니 너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말을 건네더랍니다. 그러더니 원룸을 한 바퀴 천천히 돌고 다시 그 선생님 친구 쪽으로 오더니 창문 밑을 가리키면서 말하길 쟤네들이 너를 그렇게 못살게 구네. 쟤네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아줌마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눈을 돌렸는데 아이들 2명인가 3명이 자기 쪽을 쳐다보면서 막 낄낄낄낄 웃고 있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잠들기 전에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머리맡에 놓고 잡아. 그럼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거야. 이러며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할 말을 하고는 집을 스르르 다시 나가더랍니다. 가위에서 풀린 친구분은 너무 무서워서 얼른 집을 나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독립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워서 며칠간을 부모님 집에서 묵었다고 해요. 부모님이 어렵게 방까지 구해줬는데 그렇게 다시 돌아오니까 그러게 뭐하러 나갔어 막 이러면서 핀잔도 좀 들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선생님 친구분은 어머니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믿져야 본전이라면서 어머니가 한번 실제로 물을 떠놓고 자보라 이렇게 조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친구분은 다시 원룸으로 돌아간 뒤에 물을 한 바가지를 떠서 머리맡에 놓고 자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 정말로 잘 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가위도 안 눌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더랍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음날 어머니께 전화로 정말 잘 잤다고, 정말로 괜찮아졌다고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마침 그날 어머니가 어머니의 친구분을 따라서 절에 가셨는데 스님을 만난 김에 그 이야기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스님이 갑자기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물을 떠놓는 것은 신을 모신다는 의미인데 자기 딸내미한테 그렇게 하다가는 평생 무당의 길로 가야 한다고. 그러니까 무당들이 굿을 할 때 이제 물을 한 바가지 떠놓고 시작을 하는데 그게 귀신을 모신다는 의미라네요. 그러니까 만약 계속 그런 식으로 물을 떠놓고 잤으면 선생님의 친구분은 그 아줌마 귀신을 모시면서 무당의 길로 가야 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귀신 아줌마한테 낚일 뻔한 거죠.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섬뜩하네요. 저는 귀신을 정말로 안 믿는 사람인데 군대에서 정말 묘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침번 5번 초로 그때가 새벽 3시쯤인가 그랬어요. 당직 사관이랑 과자 까먹으면서 노가리를 까고 있는데 화장실에 불이 들어와 있길래 부사수한테 얼른 불을 끄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조금 있다가 부사수가 오더니 화장실에 송민우 상병이 있습니다. 이러길래 알았다 하고 또 노가리를 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무교대할 때쯤이 됐는데도 계속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길래 부사수한테 왜 불 안 끄냐고 한번 갈궜습니다. 그런데 부사수가 아직 화장실에 송민우 상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사격장에서 총 쏘는 곳을 사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군바리들이 화장실에서도 물총 쏜다고 화장실도 사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화장실로 가서 야, 송민우, 오사로에서 딸 잡냐? 너 빨리 안 나오냐? 이랬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몇 번을 다시 불러도 전혀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발로 차고 막 별 지랄을 다 해도 안쪽에서 대답이 없길래 이 새끼 자살이다 싶어서 와 진짜 좋댔다 이러면서 보고를 했어요. 그때 당직 부사관이 저랑 동갑이었는데 깜짝 놀라서 뛰어와서는 야, 송민우 하고 불렀는데 문 뒤편에서 상병 송민우 이러는 겁니다. 저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나서 야, 이 개자식아, 너 딸친 거 걸릴 것 같아서 대답 안 했냐? 나와라 빨리 막 이렇게 재촉을 했더니 네, 정말 죄송합니다. 똥만 싸고 나가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게 이 녀석이 평소에 좀 소심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 부대는 부조리 중에 하나가 네 라는 대답을 못 쓰게 했거든요. 무조건 관등성명입니다. 어쨌든 당직 부사관이랑 부사수랑 이 새끼 딸쳤네, 딸쳤어, 에이 딸쟁이 새끼 이러면서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탄약고 근무 교대자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사수가 상병 송민우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저희는 화장실에 대고 야, 너 미쳤냐? 빨리 똥 자르고 나와라. 너 누구냐? 하며 그 화장실 문 너머로 소리를 쳤는데 그
그 안에서 또 상병, 송, 민, 우 이러는 거 있죠. 그러자 진짜 송민우가 야, 나 여기 있는데? 이러니까 이번에 그 안쪽에서 일병, 문, 도, 필. 그런데 그 문도필이 누구냐면 바로 당직 부사관의 이름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자 당직 부사관이 진짜 진심으로 빡쳐서 그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서 부셨는데 그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 그 자리에 서서 오줌 지릴 것 같은 공포가 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1분 정도 다들 가만히 서서 막 어버버버거리다가 당직 부사관이 애들 다 깨우고 인원 체크하자고 누가 숨어서 장난친 거라고 난리를 쳐서 거의 새벽 4시에 생쇼를 다 했는데 인원 체크해보자 인원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오사로 화장실 폐쇄했습니다. 사건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아무런 결론도 없이 넘어갔는데 실제로 송민우랑 그 문도필 하사는 정신적으로 진짜 힘들어했고 특히 문도필 하사는 그 목소리를 절대 잊을 수 없다면서 정말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요즘도 그때 문도필 하사가 아니라 내 이름이 나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해보곤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옆중대 애가 자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청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녀석의 유서에는 김모 병장이라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데 대대에도 연대에도 김모라는 사람이 절대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대대 막사에 독립중대인 공병중대가 왔던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공병중대가 쓸데없이 부조리가 너무 심해서 계속 말이 나오고 있었단 말이죠. 그 와중에 일이 터진 겁니다. 자대 배치 받은 지 2달밖에 안 된 애였는데요. 개원이었대요. 공병중대 훈련소 후반기 같이 받은 동기가 있어서 말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개원해본 사람들은 다 알 텐데 병기 개원이 병기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동시에 할 수도 있는데 걔가 딱 그 케이스였던 거예요. 자기 빼고 선임들이 전부 말차 나가고 그래서 혼자 전부 짬 처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군지검이 코앞인데 얘가 병기, 인사, 보급, 통신 이거 혼자 다 짬 맞아서 매일매일 야근하고 동기 말로는 그 와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중대장이 싸대기 갈기고 뭐 그랬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일이 터진 겁니다. 얘가 결국 혼자 밤몰래 창고에 가서 목을 맸어요. 근데 하필 제가 그때 당직을 서고 있어서 우리 오대기가 얘 목맨 거 찾았다고 지통실에 알려왔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자살 사건 일어나봐야 솔직히 헌병대에서 쥐답듯이 중대 터는 거 말곤 크게 일이 달라질 거 없다는 건 군필자라면 다 알 거예요. 뭐 그렇게 지나가나 싶었는데 공병중대는 분명히 독립중대인데 저희가 같은 막사 쓴다고 우리 대대까지 개작살이 났어요. 그래서 김땡땡 병장을 찾는데 그 자살한 녀석의 유서가 한 3장 정도가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그 유서의 반은 김땡땡 병장한테 고맙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고마운 걸 유서에 쓰나? 그보다 유서를 3장씩이나? 저도 그 유서를 보긴 했는데 글씨가 꾹꾹 눌러 쓴 게 엄청 무섭긴 하더라고요. 문제는
김땡땡 병장이라는 사람이 걔네 중대뿐만 아니라 우리 대대에도 전혀 없었다는 거. 혹시나 이름을 잘못 썼나 싶어서 비슷한 이름들을 뒤졌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암만 인사 개헌 일까지 하던 놈인데 분명 이름을 잘못 쓴 건 아닐 테고요. 이후 저는 얼마 안가 전역을 했고 전역 후 2년 뒤 아들 꿈본 놈이 제대해서 오랜만에 만나 술을 먹을 때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중대에서 한 명이 더 목을 매서 한번 중대가 개박살이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녀석의 유서에서도 김모모 병장이 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그 병장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저는 올해 30살이 된 직장인입니다. 10년 전 고등학생 신분으로 취업을 나간 회사에서 실제로 들었던 일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때는 2003년, 본인이 고3이 되던 해였는데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되자마자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어느 주식회사에 취업을 나가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 회사는 DVD 콤보 플레이어라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대기업 1차 협력사였습니다. 회사는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을 끼고 하다 보니까 직원이 정말 많았습니다. 단순 라인 작업 생산이다 보니까 공돌이 공순이 할 거 없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기숙사에서 생활을 할 때였는데 기숙사 인원만 대략 200명 정도 됐었습니다. 4층 건물에 한 층당 16개의 방이 있고 한 방에 대략적으로 5명 이상이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집이 부산이었기 때문에 집을 나와 멀리 왔다는 기쁨에 들떠 하루하루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계속해서 이제 그만둬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됐던 일들은 입사하고 약 1년 뒤부터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회사 업무 대부분이 라인 작업이다 보니까 주야 2교대 근무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고 방위산업체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군대 안 가고 대신 방위산업체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게 입사 후 정직원이 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회사에 저보다 3살 많은 형이 방위산업체로 저희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저희 방으로 배정받고 들어왔는데 들어온 순간부터 좀 거리감이 들었습니다. 대구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입은 서세원 씨처럼 좀 비슷하게 쭉 튀어나 있었고 얼굴은 길고 긴 말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계속 잘못 들어온 것 같다는 둥, 여기가 아니라는 둥, 이상한 소리만 계속했습니다. 그 형이랑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고 또 같은 조에 있던 저는 이제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회식하던 날 그 형이 처음으로 저에게 먼저 진지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기 이상하게 좀 춥지 않냐? 뭔가 있는 것 같아. 너도 한번 잘 느껴봐. 그래서 뭐가 있는데요? 하고 되물어보니까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잘 느껴보라고 합니다. 귀신 같은 거 있는 것 같대요. 근데 저는 신기는커녕 귀신에 대해서 전혀 보고 느낄 수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걸 느낄 리가 없었죠. 근데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형한테 물어봤습니다. 형, 혹시 신기 같은 거 있냐고. 그래서 귀신 같은 거 이런 거 볼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본인이 신기는 아닌데 그냥 가끔 헛것 비슷하게 그런 걸 자주 보고
본인이 굉장히 촉이 좋답니다.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으면 자기 딴에는 이제 촉이 온대요. 근데 이후에 이제 분명히 뭔가 있다 이렇게 말만 하고 다른 거에 대한 언급은 없길래 그냥 하는 소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얼마 후였습니다. 이제 같이 야간에 근무를 하는데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12시 30분에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12시 반에 식사를 하기 위해 조원들과 함께 식당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형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계속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길래 그냥 피곤해서 밥 안 먹고 자는갑다 싶어서 저희들끼리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은 기숙사 지하에 있고 기숙사 옆에는 회사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한번 찾아보기로 마음을 먹고 공장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완제품을 쌓아두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형이 쌓여있는 제품의 가장 위쪽을 멍하니 고개를 들고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에게 다가가서 형 뭐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깜짝 놀라면서 정신을 차리더니 이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완료된 제품을 창고에 가져다 놓으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방금 전까지 멍하게 쳐다보고 있던 곳에 웬 외국인이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외국인과 눈이 마주쳤는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빠져들더랍니다. 그래서 잠깐 보고 있는 사이에 제가 말을 거니까 그제서야 화들짝 놀라서 저를 쳐다본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형이 없어진 건 벌써 1시간이 훨씬 넘었을 때였습니다. 밥 먹기 전 일할 때부터 안 보여서 밥 다 먹고 쉬는 시간 끝나갈 때쯤에 제가 봤으니까. 근데 그 형은 그 시간이 아주 잠깐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뭐에 홀린 거겠죠. 그러고 다시 돌아봤을 땐 그 위에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그게 지나가고 얼마 뒤에 그 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했던 저희 반장님께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걸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술을 한 잔 걸치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털을 잘못 잡았다고 당장 그만둬야겠다고 뭐 그러시길래 제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회사 뒤에 담이 굉장히 높은데 그 뒤쪽이 공동묘지랍니다. 저는 1년도 넘게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죠. 아니,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방금 말한 그 회사 뒤쪽으로의 담이 좋기 5m는 넘었으니까요. 그 공동묘지를 보려면 건물 옥상에나 올라가야 볼 수 있는데 저야 거기에 올라갈 이유가 없었으니 여태 몰랐던 거죠. 그렇게 멘붕이 오고 있는데 반장님의 얘기는 가히 놀라웠습니다. 그 담을 왜 그렇게 높게 쌓았는지 아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야 당연히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서 해주시는 말씀이 원래 회사 앞까지 전부 공동묘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를 차리기 위해서 땅을 사모으고 하면서 이제 묘지들을 하나둘씩 이장하고 했지만 연고지 없는 몇몇 무덤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던 중 특단의 조치로 일단 공사를 시작하자 하고 얘기가 나왔었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공사 도중 나오는 유골들을 분리하지 않고 그냥 모아서 한 번에 다 처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것들을 처리하고 회사가 완공되고 이제 회사가 가동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제품을 옮기는 엘리베이터가 계속해서 혼자서 움직인다든지
아무도 없는 데서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인다던지요. 그리고 사건은 얼마 후 한 외국인 노동자가 엘리베이터에 깔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자동이지만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수동인 그런 엘리베이터였는데 제품을 1층에서 2층으로 올리기 위해서 2층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1층으로 하강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2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 도착하는 소리가 나자 문을 열었대요. 근데 엘리베이터는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은 뭐지? 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쪽에 뭐가 있나 해서 들어가 봤는데 그 순간 2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서 그 외국인이 엘리베이터에 깔려 그대로 직사한 사고였습니다. 이걸 본 사람은 단 한 명, 그 반장님 뿐이었고 그때 회사에서 데모 비슷한 걸 해서 결국엔 굿을 한번 했답니다. 그러자 무당이 뒤쪽에 그 공동묘지가 보이지 않도록 벽을 높게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쪽의 담벼락이 그렇게도 높았던 것이죠. 그 이후로도 1년에 한 명씩은 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 잘하던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뇌출혈로 사망한다든지, 또 제가 있을 때는 프레스 기계실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에 손이 깔리는 사고, 제가 있을 때는 특별히 누가 사망한다던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매년마다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벽을 올리고 나서는 사망사고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라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연고지 없던 분들의 한이 회사에 그대로 서려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 그 형이 완료품 창고에서 본 그 외국인은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깔려 죽었던 그 외국인 아니었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데 가장 크게 작용했던 그런 이유들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